물에 약을 타고 나를 남산으로 끌고 가 고문하겠지? 이건 함정이다! 새벽 4시 반 인천공항 입국 심사장의 차가운 형광등이 내 얼굴을 비춥니다. 손에 쥔 여권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습니다. 목 뒤로 차가운 담이 흘러내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서 갈라질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심사관의 질문이 귓가에 메아리 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내게는 심판관의 선고처럼 들립니다. 내 입술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목이 말라서 침을 삼키려 해도 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내 뒤로 28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평양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보낸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에 달린 별들이 햇빛에 반짝이던 기억, 그리고 동생이 끌려가던 그날 밤의 비명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심사관이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얼굴에 쓰인 공포와 절망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마치 28배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휩쌉니다. 나는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았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나는 이름도 없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모두 허상이었고 남은 것은 오직 동생과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망적인 의지뿐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낯선 땅에서 우리 형제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대성산 기슭, 권력층만이 살 수 있다는 그 고급 주택가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3층짜리 양옥집은 언제나 햇살이 잘 들어왔고 마당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계절마다 다른 색깔로 피어났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항상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아버지의 훈장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기가 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특별한 집안의 특별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수야, 우리는 김 장군님의 충견이다. 충성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술잔을 들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조선인민군 사단장으로 당에서 인정받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아버지는 군복을 입으면 더욱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권위가 묻어났고 한번 결정한 일은 절대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때로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그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네, 아버지. 나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옳은 일일까? 우리가 충성한다는 그 체제가 과연 인민을 위한 것일까?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몰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받으며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단아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말수가 적었지만 우리 형제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따뜻했고 그 손이 내 이마를 어루만질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살 동생 현철이는 순수한 소년다운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철이는 나와 달리 의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믿었고 장래희망은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미제놈들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던데 정말이야? 현철이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글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철이에게 내 의구심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가 나처럼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열린 게 아니라 부서진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의 단단한 나무 현관문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식탁 위의 물컵들이 진동으로 인해 덜덜 떨렸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기계 같았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키가 크고 뺨에 흉터가 있었는데 그 흉터가 불빛에 비춰질 때마다 더욱 무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째랑하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찢었습니다. 현철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동지 체포 영장입니다. 요원 중 하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나열하듯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이염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당에 충성을 다한 군인이요. 20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헌신해왔소. 아버지가 목청을 높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체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이 아버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훈장들이 바닥에 떨어져 딸그랑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엔 현철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현철이도 함께 와야 합니다. 뭐라고요? 애는 왜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현철이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미의 절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현철이를 꽉 껴안았고 그 손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밀쳐내고 현철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 난 잘못한 게 없어. 엄마 지켜줘. 현철이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현철이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철이는 더 이상 순수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잔혹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쿵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아버지와 현철이를 끌고 나간 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부서진 문짝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아버지의 훈장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군복을 입었지만 진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정말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그저 체제의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평생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걸어왔습니다.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았던 이 도시, 사랑했던 이 나라가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결심했습니다. 현철이를 구해내야 한다고. 설사 그것이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달 후 나는 라오스와 태국 국경 지역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철이를 구출하기 위해 온갖 수를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뇌물을 바쳐도 소용없었고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봐도 다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위험해졌습니다. 국가보위부에서 나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철이가 풀려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예전의 순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달 동안의 구금 생활이 그 아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나 꿈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나타나 현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공포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있는 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든지 다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결국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브로커를 찾아야 했고 거액의 돈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숨겨뒀던 달러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몰래 집안의 귀중품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이 길이 맞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철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메콩강 기슭의 숲을 속에 숨어 있던 우리는
브로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모기들이 잉잉거리며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이것뿐이야. 나는 현철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불안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들키면 끝장입니다. 그때 숲풀 사이에서 남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예리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리성철, 중국 조선족으로 이런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의 흉터는 그가 얼마나 험한 일을 해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성철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브로커들은 모두 너무 비쌌거나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준비했소? 네, 여기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달러였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돈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철은 돈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세어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지폐를 넘겼고 간혹 지폐를 빛에 비춰보며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약속 하나만 지키시오. 강을 건널 때까지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특히 애는 더욱 조심해야 하오. 리성철의 목소리는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본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실패했을 때의 끔찍한 결과도 알고 있다는 것이 익혔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낡은 나무 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했지만 마른 나무잎을 밟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보트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 낡았습니다. 나무는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물이 새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런 보트로 과연 메콩강을 건널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형, 괜찮을까? 물에 빠지면 어떡해? 현철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철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등에 업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현철이의 몸이 떨리고 있는 것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떨림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나까지 불안해졌습니다. 보트에 오르자마자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로 물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성철이 낡은 대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을 계속 퍼내시오. 멈추면 가라앉습니다. 메콩강의 밤은 깜깜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은 잉크처럼 보였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성철이 조용히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강 위의 바람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옷이 금세 눅눅해졌고 몸이 오슬오슬 떨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치 유령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형, 나 무서워. 우리 죽는 거야? 현철이가 내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현철이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죽더라도 함께다. 울지 마. 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무서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철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형이었고 보호자였습니다. 보트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물결이 거세졌습니다. 보트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물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웅웅웅.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선이었습니다. 리성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노를 젓는 손이 멈췄습니다. 모두 엎드려 들키면 바로 쏴버립니다. 리성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보트 바닥에 몸을 숨겼습니다. 보트 바닥은 차가운 물로 가득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보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빛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발견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순찰선이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결이 우리 보트를 더욱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현철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이 고요한 밤에는 충분히 들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리성철이 독한 눈빛으로 우리를 쏘아봤습니다. 조용히 시키시오. 한 소리만 더 나면 강물에 던져버리겠소. 리성철의 협박이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급히 현철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동생의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뜨거웠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라.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던 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이든 부처든 누구든 우리를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보트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빛이 스쳐 지나갈 때 물 위의 작은 파도들이 반짝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찰선의 엔진 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고 서치라이트의 불빛이 마치 죽음의 손가락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철이가 내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 박동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철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순찰선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리성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오. 리성철이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저었습니다. 물소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현철이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나자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땅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저기가 태국이요? 그렇소. 이제 거의 다 왔소. 리성철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도 긴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트가 강둑에 닿는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흙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살았다. 살아남았다. 현철이도 내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까지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수많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내 과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왜 나오셨습니까? 담당자의 질문에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배신자가 된 것일까요? 조국을 버린 죄인이 된 것일까요? 현철이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악몽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으로 겨우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것은 어린 시절 중국 여행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였는데 이제는 현철이와 단둘뿐입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꿈은 아닐까요? 승무원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무시한다고 배웠거든요. 물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젊고 예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미소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내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예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다. 물에 약을 타고 남산으로 끌고 가겠지. 북한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한 정보기관이 탈북자들을 잡아가서 고문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 선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 상황에 처하니 온갖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그 물을 마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형, 여기 밥 진짜 맛있어. 집에서 먹던 옥수수보다 훨씬 좋아. 현철이는 해맑게 기내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한 모험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내식에 나온 빵과 고기, 과일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나는 현철이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네. 현철이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현철이는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4시간 정도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도착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 사이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도착하는구나. 창밖의 불빛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불빛. 저게 정말 썩은 자본주의의 모습이란 말인가? 왜 내 눈에는 천국처럼 보이지? 평양의 밤은 늘 어두웠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불빛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이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늘어선 가로등들, 건물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불빛들, 차들의 헤드라이트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강줄기들. 형, 저기 좀 봐. 진짜 예쁘다. 현철이도 창가에 코를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순수한 호기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남한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도착하면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고문이 시작되겠지. 북한에서 듣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산중앙정보부에서 탈북자들을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손톱 빼기까지 온갖 잔혹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현철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아이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차상 조사가 필요하지만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따뜻함조차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적들이 더욱 교활하다고 배웠거든요. 우리는 공항 내의 한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방이었습니다. 고문 기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무실 같았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태극기와 대한민국 지도가 전부였습니다. 많이 지치셨죠? 물 드세요. 직원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나는 주저하다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혹시 독이 들어있을까봐 걱정했지만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얘가 아직도 살아있네. 그동안 얼마나 긴장했던지 이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메콩강도 건넜고 비행기도 무사히 탔고 지금 여기 남한 땅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직원이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문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현철아, 괜찮니? 나는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현철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직 이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기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출생지, 가족 관계, 탈북 경로 등등. 질문들은 생각보다 자세했습니다. 어떤 루트로 북한을 벗어났는지, 중간에 도움받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들킬 것 같았고,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수 씨,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2달 전 이미 숙청됐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정말인가요? 거짓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장군입니다. 나라가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침착하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김철수 사단장은 지난 7월 15일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당신들이 탈북을 준비하고 있던 때와 일치합니다. 조사관의 말이 내 가슴을 찌릅니다. 아버지는 내가 탈북을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탈북 계획이 발각되어서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요? 현철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었나 봅니다. 형, 아빠가 죽었어? 정말이야? 현철이가 내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동생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만약 북한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내 마음속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하나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3달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들, 잘 정비된 운동장,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북한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 북한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완전 달라. 현철이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 청소년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적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배신한다고 배웠거든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다양했습니다. 남한의 정치제도, 경제 시스템, 문화, 언어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부터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이지만 억양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 씨 연회객이 왔습니다. 직원이 나를 부르더니 연회실로 안내했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궁금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면회실 문을 여는 순간 내 혈액이 얼어붙었습니다. 리성철이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널 때 도와줬던 그 브로커 말입니다. 그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일까요? 여기까지 차왔단 말이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성철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현수. 리성철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람이었다. 내 놈을 지켜보라는 명을 받았지. 내 놈은 결국 배신자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성철은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아니라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감시하라고 했다고요? 그렇다. 내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 외국 서적을 몰래 보고 이상한 질문들을 한다고 말이다. 리성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보다 체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당신이 충성할 주고는 없습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임무는 완수해야지. 내 놈을 다시 북으로 데려가는 것이 내 임무다. 리성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현철이는 어디에 있지? 리성철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철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철이와는 상관없어요. 나만 데려가세요. 둘 다 데려가야 한다. 명령은 명령이다. 리성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이걸 맞으면 조용히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이제 예전의 나약한 현수가 아니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강해졌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리성철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성철은 생각보다 강했지만 나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소리치자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경비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이성철은 저항했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 공작원입니다. 저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내 신고에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곧 국정원에 연락이 갔고 이성철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감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찾아와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철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리성철의 정체, 아버지의 감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었는지를 말입니다. 형, 우리 아빠가 정말 그랬어? 현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직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믿고 싶었나 봅니다. 아빠도 체제의 희생자였어. 아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야. 나는 현철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리성철 사건 이후 우리의 하나원 생활은 더욱 엄중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혹시 다른 공작원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남한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현철이는 나만의 교육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영어도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형, 여기서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는 거야? 북한에서는 절대 안 됐는데. 현철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만의 자유로운 교육 분위기가 그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궁금한 걸 마음껏 물어볼 수 있어. 나는 현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나 역시 남한 사회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와 책임, 개인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의 가치들, 모든 것이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고 진심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현수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같은 기수,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위 간부였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다른 탈북자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걱정됐습니다. 석 달의 교육 과정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사회 정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현수 씨, 서울에 정착하시겠어요? 아니면 지방 도시가 좋으실까요? 담당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서울은 기회가 많지만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았습니다. 지방은 조용하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더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결국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10월 우리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북한의 우리 집에 비하면 매우 작았지만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형, 우리 집이야. 현철이가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 작은 공간도 궁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형, 무슨 생각해? 현철이가 내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있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28년을 북한에서 살았던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대부분 난색을 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편견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째 거절을 당하고 나서 나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작은 식당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여성분으로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철이는 근처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그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형, 오늘 친구들이랑 PC방 갔다 왔어. 현철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현철이는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씩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악몽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현철이가 고문당했던 일, 메콩강에서의 공포스러운 시간들. 형. 한밤중에 현철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 아이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이제 안전해. 나는 현철이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철이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간첩 새끼. 한 학생이 현철이에게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철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생들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 나 학교 가기 싫어. 현철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더 잘 지도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사과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철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철아,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형,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해? 현철이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인정받으며 정직원이 되었고, 현철이도 연명의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형, 오늘 진수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현철이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현철이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현철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럼 친구 초대해. 나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현철이가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진수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아이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철이 형은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진수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많이 다르지.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비슷해.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철이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밝을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나를 부매니저로 승진시켜준 것입니다. 현수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믿고 맡기겠습니다. 사장님의 신뢰가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내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현철이가 웃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 나 꿈이 생겼어. 무슨 꿈? 의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현철이의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승화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서울 한강 다리 위에서 현철이와 나는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처음 봤던 그 야경이었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봄의 향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한강에는 유람선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디로 가? 현철이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년 전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간다.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개도 아닌 우리 스스로.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체제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현철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 무섭지만 그래도 좋아.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두 형제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물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한강 건너편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지하철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철아,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 절대 포기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지켜주자. 응, 약속해. 현철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강인함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들, 고층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형, 나 이제 진짜 여기가 집 같아. 현철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동생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 때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철이는 숙제를 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현철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형과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장군의 아들이었던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가져다 줍니다. 현수와 현철이 형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